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과감한 결단. 2. 무기는 국산화된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해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자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의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텃밭이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챈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하면 장기화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 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4 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4 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향상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의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라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적인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라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라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큐빅센티미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 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뀔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 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래.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 트럭은 종일 충전해야 하는 전기 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능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과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들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잇따른 무기 국산화 소식에 미국과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구입했던 나라 중 톱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63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해 4위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수입한 무기 중 미국산이 51%로 절대적인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F-35 전투기와 작전 헬기, 함대 공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 중 50% 이상이 항공기 분야였으며 총 14개 국가에 255대의 첨단 전투기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또한 F-35A 전투기 40대 구입에 7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KF-X 사업을 하자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독으로 국산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며 4월 9일 KF-X 시 제1호기의 성공적인 출고시까지 마쳤습니다. 개발비와 120대 양산 비용을 합쳐서 18조 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지만 파생된 기술 활용과 일자리까지 창출돼 막대한 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 KF-16과 F-15K는 모두 미국산이어서 수리와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수리 부품 부족으로 비행이 불가능했던 사례는 1000여 건에 달합니다. 게다가 국산 미사일을 해당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의 통합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 미사일의 소스 코드까지 제공해야 해 기술 유출 우려도 심각했고요. 실제로 유럽제 타우러스 미사일을 F-15K에 장착했을 때도 통합 비용 800억 원을 미국 회사에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F-X에는 국산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3만여 개에 달하는 세부 부품 국산화율은 65% 정도죠.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해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2030년까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한 해 약 6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출고식은 일본에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것을 해내다니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또 한 가지 미국을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함정에 장착되는 근접 방어무기 CIWS 체계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기술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거리 180km 정도의 함대공 유도탄 SME로 1차 방어하고 사거리 10km 정도의 램 함대공 미사일로 2차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램RIM 116M은 미국에서 만든 것인데 한국은 만져도 대체할 수 있게 2018년 사거리 20km 수준의 해공 유도탄을 개발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램이 특정 방향으로 발사하는 것이라면 해공은 수직 발사한 후 표적으로 날아가는 것이라 모든 방향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기회가 모두 실패로 끝났을 경우 마지막 근접 방어 무기 CIWS가 필요한데 분당 4,200발의 총탄을 퍼부어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거리 측정 레이더와 기관포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접 무기를 독식한 곳은 네덜란드 골키퍼와 미국 페일랭스였습니다. 한국도 이 두 제품을 번갈아 도입해왔고요. 골키퍼는 네덜란드가 1975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 완성한 무기죠. 탐색 레이더와 추적용 레이더를 통해 목표물을 포착하고 위협도에 따라 표적 순위를 자동으로 할당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는 1996년 건조된 한국형 구축함 KDX-2로 광개토 대왕함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간접 이행으로 위협할 뛰어난 레이더 성능을 보였던 바로 그 군함이죠.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됐던 청해부대 함정에도 골키퍼 기관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적 같은 배가 다가와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골키퍼의 사정거리는 3km 정도로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날아오는 미사일시 스키밍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LI 지넥스1은 네덜란드 측과 골키퍼 창정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 탈레스에 20여 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해 경첩을 쌓았고 구미 생산본부에서 골키퍼 전용 창정비 시설을 구축해 운용 중인 상태입니다. 작년 2월 한국 창정비로 새롭게 태어난 골키퍼가 최종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천억 원의 창정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부터는 미국산 페일랭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당 3,0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정거리는 5km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대만과 달리 한국에게는 창정비 권한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도 거부했고 수리하려면 미국으로까지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럴 경우 운용비와 수리비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미국은 페일랭스 가격을 크게 올리기 시작했죠. 작년 12월 한국이 페일랭스 2기를 3,900만 달러에 계약했던 이유입니다. 이기에 약 430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입해 근접 방어 무기 CIWS-2 국산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기존 무기는 시속 약 1100km의 아음속 미사일만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데 한국은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개발된 순항 미사일이 대략 마하 내 시속 4,800km까지 빨라졌기 때문이죠. 만약 미사일이 5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근접 무기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은 3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3초 내로 200여 발의 총탄을 난사해 방어하는 것입니다. 국산화가 더 쉬운 이유는 골키퍼 창정비를 해봤고 새로 개발한 AESA 레이더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근접 방어 무기를 자동, 수통, 반자동으로 모두 가능하게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일본 또한 한국의 국산화 소식에 매우 놀라며 수백 개의 댓글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못할 것이다. 만들어도 효과가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기존 근접 방어무기 수십문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즉 수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향후 경항모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호위함 등 최신 합정동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미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은 3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순위 2위부터 5위까지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순인데 한국도 당당히 무기 수출 세계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5년 전에 비해 210% 증가했고 전체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에서 2.7%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잠수함은 자체 생산이 가능해져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조 8천억 원을 들여 6척을 건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K9 자주포는 호주에 1조 원어치 수출됐을 뿐 아니라 폴란드, 인도에서도 활약하고 있고, 한화디펜스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는 독일 업체 링크스와 경쟁하며 호주에서 최종 도입 후보에 오른 상태입니다. 레드백이 최종 기종에 선정되면 7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한국은 T-50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7개국에 2조 원 이상 납품했는데 KF-X 본격 양산 시 더 큰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KF-X는 2026년까지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 2015년 37조 원에서 50조 원대로 올라선 상태인데, 국산화를 하면 할수록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한 대한민국. 첨단 무기 국산화를 응원합니다.